오늘 강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보다는 건축주님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에도 남겨드렸지만 7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시스템 창호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실제로 왜 좋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 시스템 창호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건축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단열이나 기밀이나 뭐 건축의 어떤 실제 성능들을 공부하시고 제대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함께 실제로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강의는 실제로 그렇게 길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하는 거라 이걸 화면으로 들으셔야 되니까,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이어갈지 아니면 핵심을 알려드리고 자료를 공유할지는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창호를 하고 싶은데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적용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문제잖아요. 예산이 타이트한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스템 창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 창호를 합리적으로 잘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8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스템 창호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설치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디자인 해드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시스템 창호 자체를 알게 되고 설치를 하기 시작한 거는 10년 전이지만, 제가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을 꿈꿨던 기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20년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올해 39이거든요. 인생의 거의 반을 건축과 시스템 창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시스템 창호를 사랑하는 이유. 정확한 제목은 올바른 건축을 추구하는 분들이 시스템 창호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든 PPT 장에 그림과 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바른 건축을 추구하는 분들이 시스템 창호를 사랑하는 이유 뭘까요? 시스템 창호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창문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사실 창호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보통 이제 우리도 창호라고 안 하잖아요. 창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을 짓는다, 올바른 건축, 올바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집은 겨울철엔 따뜻하고 여름철엔 시원함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소음이 잘 안 들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안 새야 되겠죠. 물이 안 새고 뭐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바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밖에서 지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떤 뭐 초가집이나 뭐 이런 기울어져 가는 집들 그런 집에 이제 그 바람이 많이 새고 겨울철에 춥고 이런 것들을 많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집은 우리가 살기 편안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새지 않고 물이 새지 않고, 그리고 열이 전달되지 않게 꼭꼭 막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집을 제대로 짓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스템 창호를 한번 접하게 되면 다른 걸로 잘 못 가요. 다른 창문의 성능과 시스템 창호의 성능의 차이가 워낙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멤버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건축주분들이나 건축주분이나 아니면은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 창호 설치하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짧게 하면은 저는 건축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세린 레아우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시스템 창호의 거의 시작과 같은 곳이고 약간 전설적인 그 곳이에요. 네, 거기에서 제가 시공팀장으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독립해서 이 세린 레아우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이제 창호 시공 전문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에 관련된 강의는 워낙 많이 했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창모에서 팀장으로 시작해서 이사가 됐다가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도대체 뭔가? 독일식 시스템 창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창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반대로 한국식 창문은 뭘까? 여러분 집에 어떤 창문이 달려 있나요? 여러분 집에 옆으로 미는 창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미는 창이 두 개. 그래서 이중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미는 창은 미닫이 창. 그리고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중창이라고 하죠. 이 창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그냥 한국식 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제 슬라이딩 창이라고 하죠. 자, 독일식 창. 그러니까 독일에서 많이 쓰는 것이 독일식 창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용어로도 German window예요. 독일식 창.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맵입니다. 자,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 그래서 여기가 베를린 아무 지역이나 찍어서 온 건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집들에 있는 모든 창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식 시스템 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쭉 가볼게요. 열려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뭐냐면 위에가 열려 있잖아요. 틸트 된 거예요. 틸트 돼 있고 저기 뭔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더미창, 양계창이죠.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독일식 시스템 창입니다. 다. 독일에는 이 창이 너무 흔해요. 또 딴 데 가볼게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아무데나 찍어볼게요. 요쯤에 왠지 집이 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바로 보이죠? 틸트 되어 있는 거. 위가 열려 있죠. 이게 다 독일식 창이에요. 모든 집이 다 독일식 시스템 창입니다. 그쵸? 여기 틸트 돼 있고 여기 턴으로 열려 있죠. 여기도 틸트 돼 있고 여기도 틸트 돼 있고. 자, 독일의 어떤 지역을 찍어도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나와요. 네, 이거 다 독일식 시스템 창이고 이렇게 가운데 바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양계창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창문이 독일식 창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창호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시스템 윈도우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걸 앞에 붙인 거는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독일식 창인데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창 슬라이딩 창은 한국식 창, 그리고 독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창은 독일식 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보통 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고무 가스켓이 눌리는 닫힘 방식. 고무가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 여기가 이렇게 닫히면서 눌리게 돼 있죠.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락앤락 그릇이나 아니면은 보온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독일식 창이에요 바로 찾았던 이유가 틸트가 되는 창이죠. 위가 열리는 게 틸트가 되는 창이에요. 그런 창은 독일식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 프레임이 두꺼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중창 있잖아요. 이중창의 실제 두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그 독일식 창문이 86mm입니다. 70m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얇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중창을 한번 볼게요. 이중창은 한국식 창이죠. 이 이중창을 자세히 보면 레일이 두 개가 있어서 요렇게가 한 세트, 또 여기 레일이 두 개 있어서 요렇게가 한 세트죠. 거기에 요만큼이 두께입니다. 창문 두께가 요만큼, 요만큼, 그쵸? 요 두께가 한 2cm에서 3cm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독일식 창문이 70 몇 밀리다, 80 몇 밀리다, 실제로는 굉장히 두꺼운 건데 이 창문의 두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생각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얇은 걸로 어떻게 이렇게 단열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독일식 창문이 프레임이 훨씬 두꺼운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얇은 한국 슬라이딩 창의 특징은 뭐냐면 가스킷, 고무 가스킷이 눌려서 닫히는 게 아니고 요 끝에 여기 끝에가 모헤어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바람을 막던가 열이 전달되는 걸 막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틸트가 되지 않고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이 되고, 그리고 창문 프레임이 두껍지 않고 얇은 창이 두 개가 있는 게 일반 창인 거죠. 이 일반 창을 알아야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고무 가스킷, 틸트, 두꺼운 창문 프레임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창문이 진짜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창문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독일식 시스템 창호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건물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건물에서 창문이 왜 중요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 창문 자체가 벽의 일부예요. 그래서 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창문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벽은 보통 콘크리트나 목조로 되어 있는데 창문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나 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집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러니까 벽 중에서 벽이나 지붕 다 통틀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돼야겠죠. 그리고 집의 단열 성능을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자, 집이 네. 자, 집에 보통 이제 단열재 벽 바깥에나 아니면은 목조 같은 경우에는 벽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요. 단열재 굉장히 두껍게 넣습니다. 뭐 150mm, 200mm 이렇게 넣어요. 근데 창문 부분에선 단열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창문 자체가 단열 성능도 가져야 되고 유리 자체가 단열 성능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그 두께 안에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벽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 전체에서 단열 성능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이런 원리로 집 전체에서 기밀 성능,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기 가장 쉬운 곳이 창문 부분이겠죠. 벽 부분이 아니고 벽은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상 바람이 안 통하죠. 창문 부분에서는 바람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방범 뭐 이렇게 집을 턴다라고 했을 때 벽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창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방범 성능을 결정짓는 부분도 창문,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도 창문, 그리고 바깥의 마감, 내부 마감재가 따로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마감이어야 되는 부분도 창문, 그리고 집 구조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도 창문, 그러니까 유일하게 밖에서 안이 보이고 안에서 밖이 보이는 부분도 창문, 그리고 집의 공기를 통하게 했다가 막게 했다가 하는 부분도 창문. 그러니까
창문이 집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네. 그 역할을 지금 10개밖에 안 적었는데 몇 배까지 되는 그 역할을 창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문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좋은 창문이 어떤 창문인지를 알 수 있는 뭐랄까, 안목이 필요하겠죠. 안목. 어떤 게 좋은 창문이야? 5가지를 가지고 좋은 창문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네요. 단열, 기밀, 사용성, 차음, 마감. 이 5가지가 갖춰져야 좋은 창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단열 성능을 먼저 볼게요. 단열 성능이 뭐예요? 단열 성능은 바람이 통하고 안 통하고 이거는 단열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열 성능은 열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끈을 탄, 그러니까 열을 끊어주는 게 단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열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 단열입니다. 이 단열 성능이 창문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에서 열 에너지가 밖으로 새게 되는데 아무리 잘 가둬도 셀 수밖에 없죠. 그 새게 되는 집 전체에서 봤을 때 26%에서 40%, 어떻게 실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는 부분이 창문이에요. 그래서 창문에서 열이 가장 많이 새게 됩니다. 자, 네, 단열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겨울철 기준으로 밖에서 열이 새 들어와서 요쪽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 집 전체가 차가워지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창문 주변에서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공기가 돌아요. 그래서 결국엔 집 전체가 차가워지는 거죠. 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역할이 이제 단열인데, 단열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창문 프레임의 단열 성능이 있고 유리의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골조하고 창문이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단열 성능인데 이거는 시공 쪽이니까, 공사 쪽이니까 빼고 좋은 창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창문과 유리의 단열 성능을 봐야 됩니다. 창문 쪽에서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들인데 다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창문의 프레임의 단열 성능을 알려면 시험 성적서를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축주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먼저 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이 공사 뭔가 창문을 선택하기 전에 시험 성적서 볼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의 시험 성적서를 보면은 열 관료율, 기밀성 이렇게 해서 UW 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실제 시험 결과가 1보다 낮으면 돼요. 기밀 성능 말고 열 관료율. 열 관료율이 열이 통하는 정도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열이 잘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낮으면 돼요. 여기 0.9죠. 그러면은 1등급 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창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단열 성능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시험 성적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네. 시험 성적서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기관, 모든 판매처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보다 낮으면 돼요. 자, 그럼 유리 성능은 어떻게 따지냐? 유리 성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험 성적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네, 시험 성적서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보면 로이 코팅, 아르곤 가스, 단열 감봉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이 시창모에서는 유리를 로이 코팅을 하나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나요? 이거 다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10년 전, 8년 전 이때만 해도
이 로이 코팅을 하냐 안 하냐, 뭐 한쪽에 하냐 두 쪽에 하냐, 뭐 아르곤가스를 넣느니 뭐 안 넣느니 뭐 이런 별의별 것들을 다 따져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판매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는 그냥 무조건 합니다. 거의 안 하고 판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건축주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유리 회사에서도 7, 8년 전에는 이 세 가지가 되게 낯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거든요. 이 시험 성적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유리도 마찬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보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열 관리율은 유리는 보통 0.7 이하, 그리고 프레임은 1.0 이하를 찾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웬만해선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창문을 찾는 조건 5가지 중에 기밀 성능이 있어요. 첫 번째 단열 성능이었죠. 단열은 열을 차단하는 거였다면 기밀은 뭐냐면 바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수지가 이렇게 바람막이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바람막이가 열을 차단해 주진 않죠. 열을 차단을 해주려면 뭔가 솜이 들어가거나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바람막이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은 하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바람막이 요런 거랑 같은 거예요. 기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깊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쉽게 얘기하면 기밀이 안 되면요, 찬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료들은 나중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이프, 기밀 테이프라는 거를 통해서 이 안의 공기하고 밖의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내부는 방습 테이프, 외부는 투습 방수 테이프, 예전에는 이것들을 다 공부하고 또 알려드리고 뭐 SD 값이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것도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냐면 너무 평준화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렇게 내부는 방습 테이프, 외부는 투습 방수 테이프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고 가변형 테이프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테이프를 다 사용을 합니다. 안팎으로. 그래서 이 테이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밖에서는 방수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기밀과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수 역할을 같이 하게 돼요. 이건 근데 테이프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창문은, 이건 이제 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창문 자체에서 공기가 안 통하는 게 좋은 창이에요. 창문 자체에서. 얘가 열려 있을 때는 공기가 많이 통해야겠지만 닫는 순간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창문이 좋은 창문입니다. 자,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특성상 어떤 창이 좋은 거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독일식 자체가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따져볼게요. 한국의 이중창, 슬라이딩 창이 있고 독일의 독일식 창이 있죠. 자, 한국에서 1등급이라는 거를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자, 이게 기밀 성능 테스트 할 때 보는 그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고 이게 독일 기준입니다. 왼쪽 게 우리나라 기준인데 보면은 압력을 100파스칼로 압력을 줘요. 그래서 공기가 얼마나 빠져나가느냐를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100파스칼로 밀어냈을 때 압력을 줬을 때 10 정도의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것보다 적게 빠져나가면 1등급이에요. 100일 때 20 정도의 공기량이 빠져나가면 2등급이에요. 그렇게 따집니다. 이게 한국 기준이라면 한국에서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독일 기준에서 보면은 독일에서는 100파스칼로 밀어냈을 때 10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1등급이 좋은 거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에 들어가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 1등급인데 독일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3등급이에요. 1등급이 되려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3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독일 기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기준선으로 봤을 때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여기 있어요. 여기. 100파스칼로 밀어내면 3 정도의 통기량을 가지면 1등급인데 우리나라에서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대부분 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중창의 그 1등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느슨한 거예요. 그리고 기밀 창문 자체의 기밀 성능으로 따져봤을 때 그냥 독일식 시스템 창호 중에서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것보단 그냥 그 방식은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따로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것도 시험 성적서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0으로 나옵니다. 안 그런 곳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그냥 기밀 성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유야 뭐 명확하죠. 이중창은 여기가 떠 있으니까 당연히 틈새가 많은 거고 모헤어로 막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틈새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통하는 거겠죠.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하지만 예전에는 이거를 잘 모르는 건축주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자, 좋은 창의 조건 5가지 중에 3번째가 뭐냐면 사용성인데 우리는 미닫이 창문, 옆으로 여는 창문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근데 편리한 것과 익숙한 거는 다른 거예요. 편리한 거는 실제로 사용하기가 편리한 거고 익숙한 거는 내가 많이 써봐서 익숙해진 거죠. 그게 꼭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용성이 어떠냐에 대해서 건축주님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미닫이 창문 밖에 없을 때는 미닫이 창문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여닫이 방식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도어 방식 밀고 나가거나 당기고 나가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환기할 때 위가 열리는 틸트 방식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실제로 미닫이 창문보다 훨씬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닫이 창문이 옆으로 열잖아요. 옆으로 여는데 그 열리는 방식 자체가 밑에 바퀴예요. 바퀴. 요런 바퀴. 그러니까 창문의 무게를 그대로 옆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퀴가 있지만 그 하중을 밀어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보통 미닫이 창문, 슬라이딩 창문인데 독일식 창문은 힌지가 옆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무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제로 전시장에 오셔서 열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강의 내용에 나오지만 TS보다는 슬라이딩 방식이나 TT 방식을 더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편리함과 익숙함 요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감도 마찬가지예요. 마감은 실제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벽돌로 할 건지 대리석으로 할 건지 어떤 그 집에서 내가 뭘로 할 건지에 따라서 창문을 뭘로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요 마감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베라텍 브랜드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하우 브랜드의 창문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화면에서도 색깔의 차이가 느껴지죠. 베라텍이 조금 어둡고 레하우가 조금 연회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창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얇은 창인데 단열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알루미늄보다 강력한데 가벼워요. 근데 이 창문의 색깔은 이렇고 높이 창문의 얇기는 이래요. 네, 되게 얇죠. 요게 레아웃 차이 느껴지죠. 색깔이나 두께나 이 높이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알아요. 근데 비교해서 보셔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저희가 같이 비교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좋은 창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열 성능, 기밀 성능, 차음 성능, 요거는 성능이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마감, 사용성 이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창문을 옆에 놓고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 마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내가 어떤 집의 색깔이나 모양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 창문이 좋아, 저 창문이 별로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창문이라는 것은 내가 지을 집에 맞는 창문이 좋은 창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차음 성능은 요거는 사실 그 기밀이 잘 되면 보통 차음 성능이 좋아요. 공기가 안 통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한번 체감을 해보시면 이 수치로 한번 체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리 부분하고 그 프레임 부분 네, 차음 성능,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떨어뜨리는, 소리의 전달을 막는 그 성능이 47데시벨, 유리 부분은 50데시벨 정도 다운시켜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세요. 120데시벨이면 비행기 엔진 소음이에요. 근데 비행기 엔진 소음을 우리가 가까이서 들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적 소음으로 볼게요. 자, 110데시벨인데 여기서 50데시벨이 떨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0데시벨. 조용한 승용차나 보통 대화 정도의 데시벨 소리로 떨어진답니다. 자,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 소음.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별로 느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다 막혀 있어서 열차가 실제로 지나가면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크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하철의 차 내 소음. 지하철 탔을 때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이고. 지하철 탔을 때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심야의 교회, 심야의 교회 소리가 어떤지 모르죠. 속삭이는 소리래요. 내가 써놓고도 너무 웃겨가지고. 자, 전화벨 소리. 전화벨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핸드폰 벨 소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시계 초침이나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정도로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밖에 두고 핸드폰을 안에 두고 시스템 창호가 다 닫혀 있다. 그러면은 전화벨 소리를 핸드폰 소리를 못 듣겠죠.
바로 밖에 있어도 그 창문 바로 앞에 있어도 그 정도로 차음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차음 성능 자체는 사실 아까 기밀 성능이나 단열 성능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창문에 비하면 그냥 월등하게 좋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겁니다.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독일식 시스템 창호 안에서는 거의 성향 평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험 성적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장 수치적으로 판단하기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창의 조건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할 건데, 시공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책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시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창문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창문이 뭔지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 안에서는 대부분 같아요.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가격?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많이 나는데, 사실 창문의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이죠.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자, 형식적으로는요. 골조가 있고, 골조는 뭐 콘크리트나 뭐 나무나 아니면은 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파이프 같은 걸로 보강을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골조라면 이 골조에 시스템 창호를 그대로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 규격에 맞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독일 수입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규격에 맞는 피스로 이 수평 수직을 다 보고 어떤 일정 간격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인 거죠. 그러니까 골조에 바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기밀 테이프 붙이고 폼 쏘고 내부에 기밀 테이프 붙이고. 그래서 창문의 단열 성능과 이 사이의 단열 성능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 테이프 기밀 성능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규격에 맞는 시공을 통해서 피스로 고정을 해서 견고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좋은 시공이죠. 이게 되게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이 노하우나 이 어떤 그 시공의 정석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많은 시공팀이 공유가 돼서 사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공의 정석 부분을 알려드린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관련된 강의나 교육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시창모 관련해서 그 시창모뿐만 아니라 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진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하고 블로그를 오픈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시창모의 뭐 역사나 저희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 창호를 접하게 됐고 교육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때가 2015년이네요. 2015년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제1회 창호 시공 기술자 교육 해가지고 이게 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린 레아우에서 이 교육을 했었고 이 이론 교육하고 이 실제 실무 교육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고정하는
틀이랑 뭐 고정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해드렸죠. 이런 과정들이 를 통해서 지금은 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아시게 됐어요. 음. 그래서 사실 이 단열, 기밀, 경고함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 건축주분들에게는 아주 큰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실제로 좋은 시공이라 함은 꼼꼼함.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성 연질폼을 쓸 때는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습기가 있어야 그 물이 있어야 그 물의 이 끝부분이 살짝 녹으면서 되게 밀착이 돼요. 그렇게 폼이 밀착이 돼야 이 단열 성능을 끝까지 발휘도 하고 그리고 기밀 성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시공팀이 많아요. 네. 그리고 양심과 노련함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뭐랄까 분노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저희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사진 자료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유튜브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창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창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 분들은 그래도 이 업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건축과 창문에 대한 어떤 그 관계성과 실제로 건축적인 차원에서 창문을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통은 이제 설계사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에요. 창문을 디자인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창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집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공을 해야 좋은 시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문 전문 시공자는 집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시공이라 함은 정석대로 시공하는 것 플러스 그 정석이 왜 정석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커리큘럼 중에 결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결로는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기보단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결로 문제는 제가 강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결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창문 결로 문제는 이 영상으로 끝내시죠. 그리고 좋은 창문 써도 결로가 생기는 두 가지 이유. 지금 여기 이제 건축주분 실제 저희 시창모를 통해서 이 시스템 창호 설치하신 건축주분도 같이 계신데 시스템 창호를 설치했는데도 결로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창문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영상은 어떤 창문을 사용을 하시던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합쳐서 한 30분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결로에 대한 거는 요걸로 대신하고요. 마지막으로 집과 호텔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이곳이 집으로 보이세요? 호텔로 보이세요? 집으로 보이면 1번, 호텔로 보이면 2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집으로 보이세요? 호텔로 보이세요? 이 공간이.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은 집으로 보이세요? 호텔로 보이세요? 집으로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 화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는 뭐
집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긴 한데 수영장이죠, 그냥. 근데 어쨌든 집은 아니에요. 자, 여기는 저희가 이거 저잖아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창문 잡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집입니다. 저희 베라텍 제품으로 시공된 집이에요. 이게 거의 높이가 6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는 집일까요, 호텔일까요? 아무래도 이런 야경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으면은 호텔일 확률이 높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 창문을 하실 때, 집에 대한 창문을 생각하신다면, 집다운 창문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런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간도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죠? 여기도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자, 이런 공간들이 집으로 느껴지려면 요렇게 느껴지게 이런 비율이 나와야 돼요. 이게 높이가 2100이에요. 높이가. 이거는 이 벽 전체가 창문이죠. 이런 곳이 어디냐면 그 롯데타워. 거기가 시그니엘. 거기가 맞나요? 시그니엘? 롯데타워. 네. 거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네. 그거는 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징성이 더 크죠. 오히려 거기를 집보다는 사무실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집은 내 집이 안락하게 느껴지는 곳이 집이에요. 내가 쉬는 곳이 집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창문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기야 뭐 높은 곳이고 그리고 지금 요 위가 잘려서 그렇지 사실 이 블라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곳, 그곳이 호텔인 거죠. 집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은 최대한 안락함과 함께 특별한 감동 포인트가 있는 곳이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곳,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곳이라는 그 목적이 명확히 느껴져야 창문 사이즈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요 집도 이 집도 음, 그 건축주분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여동생과 어머니와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그 세 여자분이 이 창문을 원했다고 해요. 근데 건축주님, 그러니까 저희하고 실제로 이 진행을 하셨던 그분은 남자분인데 굉장히 후회가 된다. 그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수용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유리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6m가 되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건데 6m가 되는 청소 뭐라 그래야 되지? 마대? 그 유리 닦는 그 기구를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도 유리지만 전등을 갈 수가 없대요. 6m를 집에서 올라가서 그거를 갈아 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골조 딱 완성되고 바로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보여주기 좋죠. 보여주기에. 보여주기엔 좋지만 내가 살아가고 안락함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집입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주님이 그런 집을 원한 거다라고 한다면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공간은 안락함,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편한 곳, 프라이버시가 잘 유지되는 곳이라면 창문이 사실 디자인이 바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저희하고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공간, 실제로 이렇게 집을 지으신 분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가 가로가 3m, 여기가 1.5m, 높이가 2,400, 2.4m.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그게 아마, 여기. 네, 이게 3m, 이게 1.8m인가? 여기 욕조가 있어요. 이게 다 유리예요. 통유리. 이분은 많이 후회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블라인드로 다 가려서 생활을 하시는데, 어, 이렇게 뭔가 내가 명확한 컨셉,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창문을 디자인하면은 호텔과 집은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고, 집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그 이해가 명확하게 되시면 창문 사이즈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해도 여러분 창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네. 약속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인 창문, 시스템 창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의 실제 주제인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 시스템 창호 설계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8시 6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올게요.